사와 줄거리. 결국 카츄샤는 징역 4년에 처해지고 억울한 그녀는 법정에서 흐느껴 온다.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생각한 네흘류도프는 카츄샤를 구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상고할 것을 고려하고 그와 잠정적으로 결혼할 사이인 미시가 있는 꼬르차킨 저택으로 향한다. 꼬르차킨 저택에서 노공작, 소피아 바실리예브나 등 주변 사람들에게서 혐오를 느끼고 마음을 잡을 수 없는 네흘류도프는 미시의 의문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네흘류도프는 카츄샤의 타락이 자신의 부끄럽고 추한 비열한 행동 때문이었음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 속에서 자신의 방탕하고 비도덕적인 삶을 반성한다. (30일) 자물쇠 소리를 요란스럽게 울리며 마슬로바가 감방 안으로 들어오자 그들의 눈길이 모두 그쪽으로 쏠렸다. 교회 급사의 딸까지도 걸음을 잠시 멈추고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으나 이내 아무 말 없이 다시 크게 걸음을 떼어놓으며 걷기 시작했다. 꼬라블료바는 마포에다 바늘을 꽂고 안경 너머로 묻는 듯한 눈길로 마슬로바를 보았다. 아니, 다시 왔잖아. 난 틀림없이 무죄 석방되리라고 믿었는데. 그녀는 낮고 사내 같은 거친 목소리로 마슬로바를 보고 말했다. 그러고 보니 유형이로군. 노파는 안경을 벗고 바느질감을 나무 침대 위에 놓았다. 그렇잖아도 방금 할머니하고 얘기하고 있었지. 곧 석방될 것이라고. 잘 되면 돈까지 받게 될지 모른다고 말이야. 하고 철도지기 여자가 노래를 부르듯이 재빨리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웬일이야. 우리들의 예상이 어긋난 모양이지. 하느님에겐 하느님의 뜻이 있는지도 모르지. 그녀는 부드럽고 상냥한 어조로 계속 노래를 불렀다. 정말로 형을 언도받았니? 어린애처럼 푸르고 맑은 눈을 가진 페도시아가 동정에 가득 찬 빛을 눈에 띄고 마슬로바를 쳐다보면서 위로하듯이 물었다. 그녀의 명랑하고 젊은 얼굴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바뀌었다. 마슬로바는 아무 말 없이 꼬라블료바 곁에 있는 끝에서 둘째 번에 자기 자리로 가서 침대에 앉았다. 식사도 아직 안 했겠네. 페도시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슬로바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마슬로바는 이 말에 대답하지 않고 흰빵을 머리맡에 놓고는 옷을 벗기 시작했다. 먼지투성이에 제수복을 벗고 검은 머리에서 스카프를 벗고 자리에 앉았다. 맞은편 끝에 나무 침대에서 소년과 장난하고 있던 등이 굽은 노파가 다가와서 마슬로바 앞에 멈춰섰다. 쯔쯔쯔 하고 노파는 안 됐다는 듯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혀를 찼다. 사내 아이는 노파의 뒤를 따라와서 눈을 크게 뜨고는 입술을 뾰족이 내밀면서 마슬로바가 가지고 온 흰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오늘 자신에게 닥친 온갖 불행한 일들이 있은 뒤에 여기 사람들의 동정어린 표정들을 보자 마슬로바는 당장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아 입술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그녀는 울음을 꾹 참고 노파와 사내 아이가 곁에 다가올 때까지 견디었다. 그러나 노파에 동정하는 듯한 잠옷 안 됐다는 듯이 혀를 차는 소리를 듣고 더욱이 물끄러미 흰빵을 바라보고 있던 소년의 눈길과 그녀의 눈길이 마주치자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얼굴 전체의 표정이 무너지더니 엎드려 소리내어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래, 내 뭐라고 했어. 믿을 만한 변호사에게 부탁하라고 하잖았어. 하고 꼬라블료바가 말했다. 그래, 정말로 유형이야. 하고 그녀는 물었다. 마슬로바는 대답을 하려고 했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흰빵 속에서 머리를 높이 틀어올리고 가슴팍을 삼각형으로 드러내고 볼에 연지를 찍은 귀부인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담뱃값을 꺼내어 그것을 꼬라블료바에게 주었다. 꼬라블료바는 그림을 힐끗 보더니 이런 데에 돈을 낭비한 마슬로바를 탓하는 듯이 못마땅한 양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 담배 한 개비를 빼어들고는 램프불로 불을 붙여 자기가 먼저 한 모금 깊숙이 빤 다음 카츄샤에게 주었다. 카츄샤는 여전히 흐느끼면서 담배를 받아 굶주린 듯이 빨고는 연기를 내뿜기 시작하였다. 유형이래요.
하고 그녀는 흐느끼면서 말했다. 하느님이 무섭지도 않은 모양이야. 저주받은 못된 녀석들 같으니라고. 하고 꼬라불려바가 말했다. 죄도 없는 애에게 벌을 주다니. 그때 창가에 서 있던 여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계집애도 따라 웃었다. 그 어린애의 가늘고 앳된 웃음소리가 다른 세 여자들의 거칠고 요란스러운 웃음소리와 함께 섞여 들려왔다. 뜰에 있던 어느 남자 제수가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는 이 여자들에게 무슨 우스꽝스러운 짓을 해보인 모양이었다. 중대가리 숙회 같은 녀석. 도대체 무슨 꼴이야? 하고 빨강머리가 말했다. 그러고는 그녀는 뚱뚱한 몸통을 흔들어대면서 쇠창살에 머리를 맞대고 차마 들을 수 없는 상스러운 말을 그들에게 퍼부어댔다. 북가죽 같은 뚱보 같으니 무얼 저리 짓거려대고 있어. 하고 꼬라불려바는 빨강머리를 턱으로 가리키며 탓했으나 이내 마슬로바에게로 얼굴을 돌리고 물었다. 몇 년이야? 4년. 하고 마슬로바는 말했다. 그러자 눈물이 넘쳐 흘러 한 방울이 담뱃불 위로 떨어졌다. 마슬로바는 화나는 듯이 그것을 비벼 꺼버리고 새 담배를 한 갭이 뽑았다. 철도지기 여자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으면서 담배꽁초를 얼른 집더니 그 주름살을 펴면서 계속 짓거려대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정말이군 그래. 하고 그녀는 말했다. 진실 같은 건 다 돼지가 먹어버리고 만 모양이군. 모두들 제멋대로야. 마트베이브나 할머니는 석반될 거라고 했지만 난 그렇게 생각지 않았어. 어쩐지 그 녀석들이 죄를 뒤집어 씌울 것만 같았어. 역시 생각대로야. 하고 그녀는 자기 목소리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말했다. 이때 남자 제수들이 모두 뜰을 지나가 버렸는지 그들과 같이 노닥거리던 여자들도 창가를 떠나 마슬로바에게로 와 그녀를 둘러쌌다. 먼저 술을 밀매하다 잡혀온 여자가 딸과 함께 다가왔다. 무엇 때문에 중용을 받았지? 하고 그녀는 카츄샤 곁에 앉아 양말을 계속 쉬지 않고 뜨면서 말했다. 돈이 없기 때문이야. 돈이 있어서 수 안 좋은 변호사를 댔더라면 무죄가 됐을 텐데. 하고 꼬라불려바가 말했다. 그 외 있잖아. 머리가 도부룩하고 키가 큰 변호사 말이야. 물속에서도 젖지 않고 나온다는 그 사람에게 부탁할 걸 그랬어. 나도 그 사람에게 부탁은 해봤었죠. 하고 곁에 앉은 멋쟁이 여자가 이를 드러내고 말했다. 그 사람은 1,000루블리 이상이 아니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걸. 어쩌면 이것이 당신의 운명인지도 몰라. 하고 방화범으로 들어온 노파가 끼어들었다. 참 괴로운 일이야. 며느리는 빼앗기고 아들 녀석까지 감옥에 들어와 이투성이가 되어 있고 늙은 나까지 들어와 이러고 있으니 그녀는 100번도 더했을 신세 타령을 또다시 늘어놓기 시작했다. 감옥살이나 거짓 신세는 면할 수 없는 팔자인가 봐. 그저 거짓 신세가 아니면 감옥살인걸. 그 녀석들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하고 술을 밀매하던 여자가 말했다. 그 여자는 딸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더니 뜨개질하던 양말을 곁에다 놓고는 딸아이를 무릎 사이에 끌어당겨서는 손가락 끝을 재빨리 놀리며 이를 잡기 시작하였다. 왜 술을 밀매하느냐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고 어디 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나 하고 손에 익은 일을 계속하면서 말했다. 그녀의 이 말이 마슬로바에게 술 생각을 나게 했다. 술이나 마셨으면 하고 마슬로바는 이따금 흐느끼면서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꼬라불려바에게 말했다. 부두카 말이야. 주고 말고 하고 꼬라불려바가 말했다. 32. 마슬로바는 주인 여자가 차입해준 흰빵 속에 감추어둔 돈을 또 꺼내어 꼬라불려바에게 주었다. 꼬라불려바는 돈을 받아들고 유심히 이리저리 들여다봤다. 글을 읽을 줄 모르나 뭐든지 잘하는 멋쟁이 여자가 이 루블리 50코페이카라는 말을 믿고 통풍 구멍 속에 감춰둔 술병을 가지러 갔다. 그것을 보고 각자의 침대에서 떨어져 있던 여자들은 모두 제각기 자기 침대로 돌아갔다. 카츄샤는 그새 스카포와 제수복에 묻은 먼지를 떨어내고 나무 침대에 올라가 흰빵을 먹기 시작했다. 차를 남겨뒀는데 아마 식었을 거야. 하고 각반으로 싼 함석 주전자와 컵을 선반에서 꺼내면서 페도시아가 마슬로바에게 말했다. 차는 식었고 함석 냄새가 찬맛보다 더 났으나 마슬로바는 컵에 따라서 빵을 먹고 목을 적셨다.
피나시까야. 자, 먹어라. 하고 마슬로바는 이렇게 말하며 자기의 먹는 입가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내아이에게 빵 조각을 떼어주었다. 그 사이에 꼬라블료바는 작은 보드카 병과 컵을 가지고 왔다. 마슬로바는 꼬라블료바와 멋쟁이에게 술을 권했다. 이 세 제수들은 저마다 돈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그녀들은 감방 안에서는 귀족 계급이었다. 얼마가 지나서야 기운을 회복한 마슬로바는 법정에서의 광경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검사부의 흉내를 즐겁게 내기도 하고 법정에서 보았던 자기를 놀라게 한 일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녀는 법정에서 모두들 자기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고 또 일부러 자기를 보려고 제수 대기실로 찾아와 기웃거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곳 호위병이 말하대요. 그건 모두 널 보기 위해 오는 거라고. 공연이 들어와서는 서류를 어디에 뒀는가 묻기도 하고 혹은 이것저것 다른 것을 묻기도 하지만 서류 같은 건 실상 별 필요 없다는 듯이 내 얼굴만 힐끗거릴 뿐이지 않겠어요. 하고 그녀는 웃으면서 알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다. 서툰 연극이야. 정말이지 모두들 다 그래. 하고 철도지기 여자가 맞장구 치더니 금방 그녀의 노래하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설탕을 보고 달려드는 파리 같은 것들이지. 다른 것엔 몰려들지 않으면서 이것에만은 귀찮게 몰려들어 붙지. 하루 세 끼보다 더. 여기도 마찬가지야. 하고 마슬로바는 그녀의 말을 중단시키고 말했다. 여기서도 봉변을 당했어. 이곳으로 돌아오는 도중 역에서 한 무리들과 맞부딪혔어. 그런데 어찌나 몰려드는지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몰랐어. 다행히 전옥보가 와 쫓아주었지만 말이야. 어떤 녀석은 터무니없이 달려와 끌어안는 바람에 겨우 뿌리쳤을 정도야. 어떤 녀석이야? 하고 멋쟁이가 물었다. 거무튀튀하고 입수염을 기른 녀석이야. 그 녀석임에 틀림없어. 그 녀석이라니 누구? 슈체클로프야. 방금 이 앞으로 지나간. 슈체클로프라니 대체 어떤 사람이야? 아니, 슈체클로프가 누군지 몰라. 2번이나 유형제에서 도망친 사내야. 지금 붙잡혔지만 또 달아날 게 뻔해. 간수들도 은근히 두려워하고 있어. 하고 남자 제수들과 편지질을 하여 뭐든지 알고 있는 멋쟁이가 말했다. 또 달아나고 말 거야. 달아난다고 해서 그가 우릴 데리고 갈 수는 없겠지. 하고 꼬라블려바가 말했다. 그보다 너는 어떻게 된 거야? 하고 그녀는 마슬로바에게 물었다. 변호사가 상고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어. 지금 당장 손을 써야 할 거야. 마슬로바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때 빨강머리가 주근깨 투성이의 양손을 헝클어진 수많은 머리칼 속에 집어넣고는 벅벅 머릿속을 긁으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귀족들에게로 다가왔다. 까째리나, 내가 방법을 알려주지. 하고 그녀는 말했다. 우선 무엇보다도 판결에 불복한다는 서류를 내고 그 다음에 검사에게 신립하는 거야. 못하러 왔지? 하고 꼬라블려바는 화난 듯이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술 냄새를 맡았지? 걱정해주는 척하지 않아도 돼. 그런 것쯤은 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 필요 없어. 너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쓸데없는 간섭마. 술 생각이 난 게지. 어슬렁어슬렁 온 걸 보니. 그러지 말아요. 한 잔 줘요. 하고 언제나 자기 것을 나누어주는 마슬로바가 말했다. 인연에게 줄 게 뭐 있어? 뭐라고? 하고 빨강머리가 꼬라블려바에게 대들면서 말했다. 너 같은 건 하나도 겁나지 않아. 감방에서 썩은 계집이. 너는 이 강도 같은 년. 내가? 징역수, 살인범. 하고 빨강머리가 외쳐댔다. 저리로 꺼져버려. 하고 꼬라블려바가 낮은 어조로 무섭게 말했다. 그러나 빨강머리는 더욱 사납게 대들었다. 그래서 꼬라블려바는 그녀의 퉁퉁한 가슴팍을 떠밀었다. 빨강머리는 마치 그러기를 바라고라도 있었던 양 꼬라블려바에게 갑자기 달려들더니 한 손으로 그녀의 머리칼을 움켜쥐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꼬라블려바는 그 손을 얼른 붙잡았다. 카츄샤와 멋쟁이는 빨강머리의 손을 붙잡고 그것을 떼내려고 했으나 빨강머리는 머리칼 진 손을 좀처럼 놓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깐 머리채 진 손을 늦추었는데 그것은 단지 머리채를 더욱 올감해지기 위해서였다. 꼬라블료바는 머리를 한쪽으로 끌린 채 한 손으로는 빨강머리에 몸을 치며 팔뚝을 물어뜯었다. 여자들이 싸움하는 그녀들의 주변으로 몰려와 싸움을 말리려고 저마다 떠들어댔다. 폐병장이 여자도 다가와 연방 기침을 쿨럭거리면서 맞붙어 싸우는 그들을 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서로 얼싸안고 울고 있었다. 소동 소리를 듣고 여간수와 남자 간수가 달려왔다. 맞붙었던 두 여자는 떨어졌다. 꼬라블료바는 희끗희끗한 머리칼을 풀고 그 속에서 쥐어뜯긴 머리카락 뭉치를 손으로 훑어내리면서 빨강 머리는 너덜너덜 찢겨진 속옷 앞가슴을 손으로 여미면서 저마다 변명하고 호소하며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난 이유를 알겠어. 모두 다 술 때문이야. 내일 전옥님께 말해서 처리해 달래야겠어. 이렇게 술 냄새가 풍기고 있잖아. 하고 여간수가 말했다. 말끔히 치워도. 그렇지 않으면 일이 귀찮게 될 테니까 말이야. 지금 일일이 당신네들 말을 들어줄 새가 없어.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 잠이나 자요. 그러나 그런 뒤에도 오랫동안 소동은 가라앉지 않았다. 여자들은 여전히 욕짓거리를 주고받으며 싸움이 어떻게 시작됐고 누구의 탓이라느니 하며 서로 짓거리고 있었다. 이윽고 간수들이 나가고 나자 여자들의 입시름도 가라앉고 저마다 잘채비를 하기 시작하였다. 노파는 성상 앞에 서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징역수년이 둘이나 있으니 갑자기 저쪽 나무 침상에서 빨강머리가 말끝마다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욕짓거리를 퍼부으면서 쉰 목소리로 혼자 중얼거렸다. 조심해, 또 당하지 않으려거든. 하고 꼬라블료바도 지지 않고 맞장구 쳤다. 그러나 이내 잠잠해졌다. 아무도 말리려 들지 않았다면 내 누나를 후변했을 거야. 하고 빨강머리가 말했다. 그러자 즉각 그와 비슷한 말로 꼬라블료바가 그녀에게 응수했다. 다시 침묵이 왔다. 아까보다 긴 침묵이었으나 또다시 욕짓거리가 오갔다. 그러나 점점 그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더니 마침내 아주 잠잠해졌다. 모두들 잠자리에 들어 간간히 코 고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그러나 언제나 긴 기도를 드리는 노파마는 아직도 성상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교회 급사에 따른 간수가 방을 나가자마자 일어나 곧 또다시 감방 안을 서성이기 시작했다. 마슬로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가 유용수라는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오늘 벌써 2번이나 그렇게 불리었다. 한 번은 보찌꼬바에게, 한 번은 빨강머리에게. 그러나 자신이 그렇다는 생각에 전혀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녀에게 등을 보이고 누워있던 꼬라블료바가 마슬로바 쪽을 돌아 누우며 그녀를 봤다. 정말 뜻밖이야 하고 마슬로바가 나직한 소리로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아무 일 없는데 나는 아무 죄도 없으면서 벌을 받아야 하다니. 속상해하지 마. 시베리아에도 사람은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 간다고 해서 죽으란 법은 없잖아. 하고 꼬라블료바가 위로했다. 물론 그건 알지만 속상해요. 난 정말 그런 곳에서 지내고 싶지 않아. 지금까지 그래도 편한 생활만 해왔거든. 그러나 하느님을 거역할 수는 없어. 하고 꼬라블료바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하느님을 거역할 순 없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괴로워요, 아주머니. 서로 말없이 있었다. 들리니? 저 못돼먹은 년이 내는 소리야. 하고 저쪽 침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주의를 돌리도록 하면서 꼬라블료바는 마슬로바에게 말했다. 빨강머리의 여자가 소리 죽여 흐느껴 오는 소리였다. 빨강머리는 그토록 욕설을 듣고 얻어맞은 데다 못 견디게 먹고 싶던 술도 얻어마시지 못한 게 분해서 울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껏 살아오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욕설과 조소와 모욕과 매질 외엔 다른 아무것도 받아본 적이 없음을 생각하고 울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페치카 몰로종코프라고 하는 직공가의 첫사랑을 기억해내고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회상하자 그 사랑의 슬픈 종말이 생각났다. 몰로종코프는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는 장난으로 그녀의 몸의 가장 민감한 부분에다
유산염을 바르고는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는 그녀를 보고 친구들과 웃어댔던 것이다. 그것으로 그와의 사랑은 끝났다. 그때의 일을 돌이켜 생각하자 그녀는 자신이 불쌍해졌다. 그래서 그녀는 모두 잠자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혼자 울음을 터뜨리고는 어린애처럼 낮게 신음하기도 하고 눈물을 훌쩍거리며 들이마시고 있었다. 가엾어요 하고 마슬로바가 말했다. 가엾긴 하지만 내버려둬. 33. 이튿날 아침 눈을 뜬 네훌류도프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제일 먼저 의식했다. 그리고 그 무슨 일이 무엇인지 미처 생각해 보기도 전에 그는 중대한 좋은 일이 일어났음을 알았다. 카츄샤의 재심. 그렇다. 이제 거짓은 그만두고 진실을 모두 내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너무도 불가사의한 우연의 일치가 생겼다. 그것은 바로 그날 아침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귀족회장 부인 마리아 바실리에브나에게서 편지가 온 것이다. 지금의 그에게는 가장 필요한 편지였다. 그녀는 그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며 오래지 않아 있을 결혼의 행복을 빈다고 했다. 결혼이라고 하고 그는 비웃듯이 중얼거렸다. 지금의 내겐 상관없는 얘기야. 네훌류도프는 어제 생각했던 그녀의 남편에게 모든 지난 사실을 털어놓고 자기의 과오를 뉘우치고 그에 대한 어떤 속죄에도 응하겠다고 말하려던 사실을 돌이켜보았다. 그러나 자고 일어나 보니 어제 생각했던 것만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여지껏 모르고 있던 사실을 일부러 알려서 공연히 한 인간을 불행에 빠지게 할 필요가 있을까? 만약 물어온다면 그때 솔직히 말해주자. 일부러 찾아가서 말할 필요는 없으리라. 그래, 그럴 필요는 없다. 그리고 미시에게도 모든 사실을 고백하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오늘 아침 다시 생각하니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로 생각되었다. 이건 역시 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 오히려 상대방을 모욕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 어찌됐든 세상의 일이란 자칫 그렇게 되기 쉽지만 서로 분명하게 이해되기가 힘든 것 같아. 그래서 그는 오늘 아침 이제 그 집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 그리고 만일 물어온다면 그때 솔직하게 말해주자 하는 것만을 결심했다. 그러나 카츄샤와의 관계에 대해서만은 어느 하나라도 애매한 게 남아있어서는 안 되었다. 형무소에 가서 그녀를 만나 용서를 빌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녀와 결혼하자. 그는 생각했다. 정신적 만족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이 생각이 오늘 아침 그를 강렬하게 전율시켰다. 이토록 충만된 감정으로 아침을 맞은 적이 없었다.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가 방에 들어오자 그는 자신이 생각해도 뜻밖일 만큼 단호하게 이 저택도 그녀의 시중도 이젠 필요 없게 됐다고 잘라 말했다. 그가 이렇게 크고 화려한 저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미시와의 결혼을 위해서라는 것이 은연중에 내비쳐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저택을 판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는 놀란 듯이 그를 보았다.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이제 이런 큰 집도 많은 고용인도 내겐 필요 없게 되었소. 만일 나를 도와주고 싶다면 생전에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처럼 집안 도구들을 정리해서 어디다 치워줬으면 좋겠소. 나타샤가 곧 와서 정리해 줄 테지만. 나타샤란 네훌류도프의 누이였다.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는 고개를 내저었다. 왜 정리를 하려 하시나요? 곧 필요하게 될 텐데. 하고 그녀는 네훌류도프를 보고 물었다. 아니, 괜찮소. 이젠 필요가 없소. 하고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나타낸 물음에 답하면서 그는 말했다. 꾸르네이에게도 임금을 2달치 선불로 지불하겠으니 이제 그만둬 달라고 말해주시오.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하고 그녀는 달래듯이 말했다. 외국에 가신다 해도 주택은 언제고 필요하게 될 텐데요.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 당신은 몰라요. 난 외국에 가는 게 아니오. 설사 간다 해도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오. 그는 갑자기 얼굴을 붉혔다. 그렇다. 이 사람에게는 말해줘야겠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아무것도 숨길 이유가 없다.
모든 사람에게 죄다 말해버리자. 사실은 어제 내 신상에 매우 중대한 뜻밖의 일이 일어났소. 마리아 이바노브나 고모댁에 있던 카투샤를 기억하겠소. 그럼 기억하다 마다요. 제가 바느질을 가르쳤는거려. 그런데 어제 내가 배심원으로 담당했던 사건이 바로 카투샤 재판이었소. 저런, 안 됐군요. 하고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는 말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재판을 받았나요? 살인죄인데 모든 게 다 알고 보면 내 탓이야. 어째서 도련님 탓인가요? 통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하고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가 말했다. 그 주름진 눈에 놀라운 빛이 순간 빛났다. 그녀는 그의 카투샤에 대한 일을 알고 있었다. 아니, 모든 원인은 내게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모든 계획을 바꾸게 한 것이요. 하지만 그 일이 그렇게까지 서방님을 변하게 하나요? 웃음을 누르면서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가 말했다. 그녀가 그런 길을 걷게 된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되니까. 나는 그녀를 구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줘야만 할 것 같소. 그거야 뭐 서방님 마음먹기에 달린 일입니다만 그렇다고 굳이 서방님의 탓으로만 돌릴 일은 아닌 것 같군요. 분별을 바르게 가지고 계시다면 그런 일은 저절로 해결되어 잊혀지게 될 거예요. 모두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는 표정을 바꾸고 엄격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니 굳이 서방님의 탓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 애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그걸 누구의 죄라고 하겠어요. 그건 내 죄요. 그래서 속죄하고 싶은 거요. 하지만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닐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이요. 그러니 당신 자신에 대한 문제는 어머니가 평소 바라셨듯이. 저는 자신의 일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돌아가신 마님께 태산 같은 은혜를 잊고 있어서 이 이상 더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카 리자니까가 와주길 바라고 있으니까 못하다면 그곳으로 가겠어요. 서방님께서 그런 일까지 염려하시진 않아도 돼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내겐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군. 어쨌든 이 집의 처분과 가구 정리를 좀 도와주길 부탁하겠소. 제발 언짢게 생각 좀 말아줘요. 정말 당신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이상하게도 네훌류도프는 자기 자신이 못된 인간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나자 그 밖의 사람들이 하나도 비위에 거슬리지 않았다. 더욱이 그는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에 대해서도 꼬르네이에 대해서도 부드러운 존경심을 느꼈다. 네훌류도프는 꼬르네이에게 참회하고 싶었으나 꼬르네이의 태도가 너무도 정중하여 아직 그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마차를 타고 재판소로 가는 도중 오늘도 마찬가지로 항상 지나던 거리를 스쳐가며 네훌류도프는 오늘의 자기가 여느 때와는 전혀 다른 인간으로 느껴져 스스로 놀랐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가능하게 생각되던 미시와의 결혼이 지금 자기에겐 불가능하게 여겨졌다. 그는 어제까지 자기와 그녀가 결혼하면 행복하게 되리라 확신하며 자기의 입장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생각해보니 결혼은 물론 미시와 가까이 지낼 자격도 자신에겐 없다고 느껴졌다. 만일 내가 어떤 인간이란 걸 알게 된다면 절대로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그런데도 나는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 호의를 보이기도 한다고 해서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던가. 그건 그렇고 만일 미시가 나와 결혼해 준다 해도 지금 카투샤가 감옥소에 있으며 내일이나 모레 다른 죄수들과 함께 유영지로 가게 되리란 걸 알고 있는 한 행복은커녕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 나 자신 때문에 구렁텅이에 빠진 여자가 유영지로 보내지게 됐는데 여기서 나는 신부와 함께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같이 인사를 하러 다닐 수 있을까? 혹은 또 내가 염치 없게도 이제껏 속여온 귀족회장과 함께 같은 회의석상에서 지방시찰의 결의안과 그 밖의 안의 참부에 대한 투표를 하고 그의 부인과 밀회를 약속할 수 있을까? 이 얼마나 지저분한 일이란 말인가. 아니면 뻔히 언제 결말지어질지도 모르는 그림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가.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의미 없는 일을 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하고 있을 입장도 되지 않는다. 하고 그는 스스로에게 일렀다. 그리고 자신이 느끼고 있는 내면의 변화에 끝없는 만족을 느꼈다.
우선 중요한 것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지금부터 변호사를 만나서 그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형무소로 가서 그녀를 어제의 그 여제수를 만나 모든 얘기를 다 털어놓도록 하자. 그녀를 만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가오를 뉘우치고 속죄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결혼까지 하겠다고 말할 때의 자기를 상상만 해도 그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감동에 휩싸여 저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다. 34. 재판소에 도착하자 곧 복도에서 어제의 그 정리를 만나게 되어 그에게 판결을 받은 피고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들을 면회하기 위해선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정리가 들려주는 말에 의하면 피고들은 여러 군데 수감되어 있으며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검사가 면회 허가를 취급한다고 했다. 재판이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고 안내해 드리지요. 검사님은 아직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하여간 재판이 끝나야 되겠습니다. 우선 법정으로 가주십시오. 곧 시작될 테니까요. 네훌류도프는 오늘따라 유난히 측은해 보이는 정리의 친절에 감사하고 배심원실에 갔다. 그가 배심원실로 다가갔을 때 벌써 배심원들은 법정으로 들어가기 위해 밖으로 나오는 참이었다. 상인은 어제처럼 한껏 취한 얼굴로 마치 옛 친구라도 만난 듯이 네훌류도프를 반가이 맞아주었다. 표투르 게라시모비치도 그 거침없는 태도로 크게 웃어대고 있었으나 조금도 네훌류도프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지 않았다. 네훌류도프는 어제의 피고와 자기와의 관계를 배심원들에게 모두 이야기하고 싶었다. 사실은 어제 공판 때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했어야 했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배심원들과 함께 법정에 들어가고 또 어제와 같은 형식의 재판 절차가 시작되었을 때, 즉 개정이 선고되고 또다시 깃을 금실로 수놓은 법복을 입은 3명의 재판관이 단상 위에 오르고 법정 안에 침묵이 찾아들고 배심원들도 등받이가 높은 의자에 앉고 임석 헌병이 들어오고 사제가 모습을 보였을 때 네훌류도프는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느끼면서도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엄숙한 분위기를 도저히 깨뜨릴 수가 없었다. 재판 준비는 어제와 다름없었다. 배심원의 선서와 이들에 대한 재판장의 훈시는 생략되었다. 오늘의 사건은 가택 침입 절도에 관한 것이었다. 칼을 빼어든 헌병 2사람에게 호송되어 들어온 피고는 어깨가 좁고 몸이 수척한 20살가량 되어 보이는 젊은이로 회색 제수복에 창백한 잿빛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피고석에 혼자 앉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힐끗 쳐다보곤 했다. 이 젊은이는 그의 친구와 함께 광의 자물쇠를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3루블리 67코페이카 정도 되는 헌 돗자리를 훔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었다. 기소장에 의하면 이 젊은이는 헌 돗자리를 어깨에 맨 친구와 같이 걸어가고 있다가 순경에게 불신검문을 당했다고 한다. 그리고 젊은이와 친구는 자기들의 범행 사실을 순순히 자백해서 2사람이 다 수감되었다. 그러나 친구인 자물쇠 직공은 옥사하여 이 젊은이 혼자만 재판을 받게 되었다. 낡은 돗자리가 증거물로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심리는 언제나처럼 증거서류, 증거품, 증인선서, 인정신문, 감정인 대질신문 순으로 빠짐없이 진행되었다. 증인인 순경은 재판장과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렇습니다 하고 시종일관 같은 대답을 했다. 그러나 그의 병사다운 고지식함으로 한결같은 대답을 하면서도 순경은 젊은이를 동정하여 체포 당시의 경위를 별로 마음 내키지 않는 듯이 이야기했다. 또 한 사람의 증인이며 피해자이기도 한 노인은 집주인이며 동시에 헌 돗자리의 임자이기도 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생겨서 이 헌 돗자리가 당신 것이냐고 물었을 때 아주 귀찮은 듯이 마지못해 자기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검사가 이 헌 돗자리는 어디다 쓰려고 했었느냐, 매우 요긴한 물건이냐고 질문했을 때는 노인은 몹시 화를 내며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 헌 돗자리는 어떻게 돼도 내게 상관될 건 하나 없어요. 조금도 필요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따위 헌 돗자리 때문에 이런 말썽이 생길 줄 알았더라면 아예 찾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런데 불려 나오지 않기 위해 오히려 심누블리 지폐를 한두 장 덤으로 붙여주었을 거요. 벌써 마차상만 해도 5루블리나 들어갔소. 게다가 내 몸이 건강치가 않소. 탈장을 앓는 데다 류머티즘으로 고통을 받고 있소. 증인들의 진술은 이러했다. 그런데도 피고는 자기의 죄가를 인정하고 사냥꾼에게 붙잡힌 작은 짐승 모양 멍청이 주위를 둘러보면서 떠듬떠듬 사실을 이야기했다. 사건은 이 이상 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었으나 검사부는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양 어깨를 축혀들고 교활한 범인을 기어코 공경에 빠뜨려 넣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날카로운 질문을 퍼부어댔다. 그는 자기 논고를 통해 이 절도 행위는 주택에 침입해서 그것도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행한 것이므로 이 젊은이는 가장 엄한 벌을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관선 변호인은 범죄 사실을 부정하는 건 아니나 절도 행위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검사부가 논고한 것과 같이 사회적으로 위험하게 취급받을 만한 사건은 아니라고 변호했다. 재판장은 어제와 같이 역시 공평과 정의의 이름을 내세우고는 이미 배심원들 모두 들어 알고 있는 것, 몰라서는 안 될 일들을 다시 지루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어서 어제처럼 몇 번인가의 휴정이 선언되고 모두들 담배를 피웠다. 다시 어제와 다름없이 정리가 개정이라고 외치고 군도를 빼어든 두 헌병은 졸음을 참으려 애쓰면서 범인을 위협하며 앉아 있었다. 조서에 의하면 이 젊은이는 어릴 때 연초 공장으로 보내져 그곳에서 5년 동안을 일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 초에 공장주와 노동자들 사이의 분규로 이에 관련됐다 하여 해고되어 실직돼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얼마 남지 않은 돈을 몽땅 털어 술을 마시면서 할 일 없이 이리저리 거리를 떠돌아다녔다. 그러는 중에 어느 술집에서 우연히 자기와 같은 처지인, 아니 자기보다 먼저 실직한 술을 몹시 즐기는 자물쇠 직공과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어 술 취한 기분으로 그날 밤 강의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이것저것 손에 닥치는 대로 물건을 훔쳐냈던 것이다. 그들은 곧 체포되어 모든 것을 숨김없이 자백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수감되었는데 친구인 자물쇠 공장 직공은 재판을 기다리던 중에 죽고 말았다. 결국 젊은이 혼자만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위험한 존재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자도 어제의 그 여제수만큼이나 위험한 존재인 모양이로군.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네흘류도프는 생각했다. 이들을 위험하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위험하지 않단 말인가. 나는 방탕하고 윗선자고 거짓말쟁이다. 모두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인간이라는 걸 알면서도 비웃지 않고 오히려 존경하고 있지 않은가. 또 설사 저 젊은이가 법정에 있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가장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인간이라 한다 해도 우리의 상식에 비추어 보아 이미 붙잡혀 여기 와 있는 이상 이 젊은이에게 무엇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 젊은이는 문제시 될 만한 흉악범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평범한 인간이다. 그가 지금 그런 인간이 되어버린 것은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젊은이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 위해선 이런 불행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매개체인 나쁜 환경을 없애도록 하여야만 한다는 건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죄를 저지르고도 잡히지 않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교롭게도 어쩌다 걸려든 한 젊은이를 체포해서는 감옥에 넣고 무기력하고 불건강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노동 조건에 올가매어 역시 무기력하고 인생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들의 무리 속에 몰아넣어서 관비로 있는 모스크바 현의 이르쿠트스크 현의 타락한 인간사회로 추방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 우리는 이와 같은 인간들이 생겨나는 환경을 없애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런 인간들이 발생되는 시설을 장려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 시설이란 바로 큰 공장, 작업장, 음식점, 술집, 매음집 등이다.
그런데도 이런 장소를 폐쇄시키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이의 필요성을 느끼고 곤장하고 시설을 정비해주고 있는 지경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한 사람이 아닌 수백만의 인간을 방출시키고 있으면서도 어쩌다 한 사람이라도 체포하면 마치 사회의 무슨 커다란 업적이라도 이루어 놓은 양 의기양양해하고 이곳으로서 이제 안심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바랄 것은 없다. 그 젊은이는 모스크바에서 이르쿠트스크로 추방되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대령과 함께 나란히 앉은 네훌류도프는 변호인과 검사보와 재판장의 각각 틀린 억양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또 그들만의 자신만만한 몸짓을 쳐다보면서 뚜렷하고 명확하게 자기의 생각을 펼쳐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위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무수한 노력이 소모되었던가. 네훌류도프는 웅장한 법정이며 초상하며 촛대, 안락의자, 법복, 두꺼운 벽, 창문 등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이 건물의 웅장함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갖가지 제도의 더 웅장함을 갑자기 생각해내고 누구에게도 소용없는 희극을 연출하기 위해서 매달 임금을 받고 생활해 나가고 있는 관리며 서기, 수위, 정리들이 비단 이 재판소만이 아니라 러시아 전국의 하나의 완전한 군대에 비견될 만큼 퍼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상상을 계속했다. 지금 우리가 겨우 자신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 필요로 하고 있는 손이나 발을 바라보는 정도로밖에 그들의 가치를 인정치 않는 이들, 내버려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와 같은 위선을 위해서 소비하는 노력의 100분의 1이라도 쏟는다면 하고 네훌류도프는 두려운 표정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젊은이만 하더라도 지난날 생활의 궁핍 때문에 시골에서 도시로 나왔을 때 누군가 그를 동정하여 조금이라도 그의 가난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었더라도 아니 젊은이가 도시 생활을 시작한 뒤에라도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을 노동하고 난 후 동료들에게 이끌려 술집에 출입하게 됐을 때라도 누구든 그런데 출입하면 못 쓰네. 좋을 것 하나 없어 하고 친절하게 충고해 주기만 했더라면 이 젊은이는 술집에 드나들거나 이처럼 나쁜 짓을 저지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가 견습공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이 도시에서 마치 조그만 짐승처럼 생활하고 이가 머리에 끌지 않도록 짧게 이발을 하고 다른 직공들의 심부름을 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동안 그를 동정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가 도시 생활을 하면서 동료들이나 선배들로부터 배워 알게 된 것이라곤 사람을 속이고 술을 마시고 욕짓거리를 하고 사람을 때리고 못된 짓을 하는 자만이 남보다 우세한 인간이라는 것이었다. 그가 이러한 불건전한 노동과 음주, 방탕으로 건강을 버리고 타락하여 미치광이처럼 꿈이라도 꾸듯이 거리를 방황하다가 어느 낯선지 광 안으로 숨어 들어가 누구에게도 소용없는 돗자리를 훔쳐 잡혔을 때 궁핍을 전혀 모르고 교양 있는 우리들은 이 젊은이를 이와 같은 처지로 몰아넣은 원인을 제거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이 젊은이를 처벌함으로써 사건을 해결지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잔혹성과 부조리는 이런 경우 어느 쪽이 더 비중이 큰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둘 다 극한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네훌류도프는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는 주의를 집중시키지 않고 이런 생각에만 시종 마음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떠올린 이런 사실에 스스로 놀랐다. 자기가 여지껏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생활해 왔다는 사실과 또 다른 사람들도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35. 처음에 휴정이 선포되자 네훌류도프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는 결코 법정에 들어오지 않을 생각으로 복도로 나왔다. 제멋대로 늘 하라지. 그는 이 두렵고 추악한 법정에 앉아 그들의 일에 도저히 참여할 수는 없었다. 네훌류도프는 검사실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그곳으로 갔다. 사화는 지금 검사님이 바쁘다고 하며 들여보내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네훌류도프는 이 말에 구애받지 않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마주 나온 서기를 보고 자기는 배심원인데 아주 중요한 일로 급히 만나고 싶다는 뜻을 검사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네흘류도프의 공작이라는 칭호와 훌륭한 옷차림이 그것에 더욱 도움을 주었다. 서기가 네흘류도프의 말을 전하고 네흘류도프는 방으로 안내되었다. 검사는 네흘류도프가 끈덕지게 면회를 요청한 데 대해 잠옷 불만을 느낀 듯 일어서서 그를 맞았다. 무슨 용무신지요? 하고 검사는 엄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베시몬으로 네흘류도프라고 합니다. 피고 마슬로바를 꼭 면회하려고 합니다만. 네흘류도프는 지금 자기의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규정짓게 될지도 모를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얼굴을 붉히면서도 단호하게 재빨리 말했다. 검사는 자그마한 키에 피부빛이 거무스름하고 희끗희끗한 짧은 머리칼에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앞쪽으로 튀어나온 아래턱에는 깨끗이 다듬은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마슬로바라고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독살 혐의로 기소된 여자지요. 하고 검사는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그런데 무슨 일로 그녀를 면회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어조를 다소 누그러뜨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무슨 용무로 면회하시려는지 말씀해 주셔야만 허가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중대한 일 때문에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고 네흘류도프는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다. 그렇습니까? 검사는 이렇게 말하더니 눈을 들어 네흘류도프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런데 그 사건은 공판에 회부되었습니까? 혹은 아직 회부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공판이 있었는데 유형 4년이라는 부당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무죄입니다. 그렇습니까? 어제 판결이 내렸다면 하고 검사는 마슬로바가 무죄라는 말에는 아무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말을 계속했다. 최종적인 판결이 선고될 때까진 미결감에 있게 될 겁니다. 면회는 거기서 정해진 날에만 허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상의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가능한 한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고 네흘류도프는 드디어 결정적 순간이 다가왔음을 느끼고 아래턱을 떨며 대답했다. 어째서입니까? 하고 검사는 다소 불안스러운 듯 눈썹을 축혀 올리면서 물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유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모두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네흘류도프는 목소리를 떨며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짓거리고 있음을 느끼면서 대답했다. 그건 또 무슨 이유입니까? 하고 검사가 물었다. 그건 제가 그 여자를 농락해서 오늘과 같은 처지로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그 여자를 내버려 두지만 않았던들 이런 처지에 빠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이런 혐의를 받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청하시는 면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겐 이해되지 않는군요.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요? 솔직히 저는 그 여자를 따라가서 그리고 결혼할 생각입니다. 하고 네흘류도프는 드디어 대답했다. 그리고 이 말을 끝내고 나자 여느 때처럼 그의 눈에는 눈물이 핑그루 돌았다. 아, 그렇습니까? 하고 검사가 말했다. 전혀 뜻밖의 말입니다. 당신은 아마 크라스노베르스크 지방의 자치위원이시지요. 하고 검사는 네흘류도프에 대해 전에도 얘기 들은 적이 있다고 하며 이상한 결심을 발언한 네흘류도프를 살펴보며 물었다. 실례입니다만 지금 하신 말씀과 제 청혼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흘류도프는 얼굴을 붉히며 성난 음성으로 말했다. 물론 관계는 없습니다. 검사는 조금도 당황해하는 기색 없이 엷은 미소를 띠고서 대답했다. 그러나 당신의 뜻밖의 말씀은 보통 상식에서 벗어난 것인지라. 어떻게 허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허가라고요? 네, 곧 허가증을 내드리겠습니다. 잠깐 앉아 계십시오. 그는 테이블 앞으로 걸어가 앉더니 무언가 쓰기 시작했다. 좀 앉으십시오. 네흘류도프는 그대로 서 있었다. 허가증을 내준 검사는 그것을 네흘류도프에게 건네주면서 잠옷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그를 살펴보았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고 네흘류도프는 말했다. 저는 앞으로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다면 아시다시피 그의 정당한 이유서를 첨부하여 재판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 이유란 재판소 자체가 무용지물이고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검사는 엷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 미소 속에는 그런 말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며 여지껏 너무도 많이 들어온 한 기로 흘려버릴 지루한 얘기거리일 뿐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듯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 당신도 아시다시피 재판소의 검사로서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유라면 법정에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정당한 이유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게 될 겁니다. 어쨌든 법정에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 이야기했으니 그 일로 다른 곳을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하고 네훌류도프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럼 실례합니다. 하고 검사는 고개를 숙이고서 이 어처구니 없는 손님에게서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듯이 말했다. 방금 온 사람은 대체 누굽니까? 네훌류도프가 밖으로 나가자 곧 뒤이어 들어온 판사가 물었다. 네훌류도프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외 클라스노 베르스크 군의 지방자치회의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의견들을 내놓는 것으로 소문난 남자 말이오. 여기서 배심원 노릇을 하고 있지요. 헌데 이번에 유형을 선고받은 어느 여잔지 계집애인지 그 여자를 자기가 속였다고 하여 그 여자와 결혼할 생각이라는군요. 설마. 아니,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했으니 사실이겠지요. 더구나 왠지 흥분해서 말이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딘가 비정상적인 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내는 그다지 젊은 축도 아닙니다. 그건 그렇고 나는 그 아바센코프 검사라면 진절머리 나네. 꼬치꼬치캐며 한 번 말을 꺼냈다 하면 도무지 그칠 줄을 모르니. 그런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키는 수밖에 딴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의사 방해니까요. 36. 검사의 방에서 나온 네훌류도프는 곧장 미결감으로 마차를 달렸다. 그러나 거기엔 마슬로바라고 하는 여제수가 없었다. 전옥의 말에 의하면 아마 그 여제수는 중죄인들만이 있는 형무소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네훌류도프는 그곳으로 갔다. 정말 까젤이나 마슬로바는 그곳에 수용되어 있었다. 6개월 전에 극도로 긴장된 정치적 불만이 헌병의 도발로 폭동으로까지 확대되어 미결감의 모든 감방이 대학생, 의사, 노동자들로 꽉 차 있다는 것을 검사는 잊고 있었던 것이다. 미결감에서 이송될 죄인들이 있는 형무소까지의 거리가 꽤 멀어 네훌류도프는 저녁 때 가까이 돼서야 겨우 그곳에 도착하였다. 그가 거대하고 음산한 건물의 문 쪽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자 수인은 들여보내지 않고 대신 벨을 눌렀다. 벨 소리를 듣고 한 간수가 나왔다. 네훌류도프가 입소 허가증을 보였으나 간수는 전옥의 허가 없이는 들여보낼 수가 없다고 했다. 네훌류도프는 전옥 간사로 갔다. 계단을 미쳐다 오르기도 전에 문 저쪽에서 무슨 복잡하고 웅장한 피아노 곡이 네훌류도프의 귀에 들려왔다. 한쪽 눈에 안대를 한 뽀로퉁한 하녀가 문을 열자 들려오던 소리는 한꺼번에 문 쪽으로 터져 흘러넘치듯 그의 귀를 때렸다. 그 곡은 진절머리 날 만큼 들어온 리스트의 랩소디로서 꽤 훌륭한 연주였으나 왜인지 한 부분만을 되풀이해 치고 있었다. 어떤 부분까지 오면 다시 또 처음부터 치기 시작하였다. 네훌류도프는 안대를 한 하녀에게 전옥이 집에 있느냐고 물었다. 하녀는 지금 안 계시다고 말했다. 곧 들어오실 겁니까? 랩소디는 곧 멎더니 다시 화려하고 소란스럽게 바로 그 매혹적인 대목까지 되풀이되었다. 잠깐 물어보고 오겠어요. 이렇게 말하고서 하녀는 안으로 들어갔다. 랩소디가 또다시 달리기 시작하더니 그 매혹적인 대목이 미처 이르기도 전에 뚝 멎어버리고 대신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안 계시고 오늘은 집에 안 들어오신다고 전해요. 오늘 밤 초대를 받으셨으니까. 귀찮아 죽겠네. 문 너머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시 랩소디가 울리다가 다시 또 멎더니 의자를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자기 일을 방해당한 여류 피아니스트가 불쑥 찾아온 끈덕진 불청객에게 직접 불평을 터뜨려 놓을 모양이었다. 아버지는 지금 안 계세요. 하고 나오자마자 화난 듯이 말을 한 것은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가로 파리한 자국이 보이는 얼굴이 창백한 여자였다. 그러나 값진 외투를 입은 신사를 보자 그녀의 태도는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어서 들어오세요. 무슨 용무이신가요? 형무소에 있는 여제수를 면회하고 싶은데요. 아마 정치범인 모양이죠. 아니요, 정치범이 아닙니다. 여기 검사의 허가증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하지만 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안 계셔서. 하여간 이리 들어오세요. 하고 그녀는 좁다란 현관에서 안으로 들어가도록 했다. 그렇지 않으면 전옥보에게 물어보도록 하세요. 아직 사무실에 있을 테니. 그런데 성함은... 감사합니다. 네흘류도프는 그녀의 물음엔 대꾸하지 않고 이렇게만 말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의 등 뒤에서 현관문이 채 닫히기도 전에 또다시 그 경쾌하고 빠른 피아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연주되고 있는 장소나 끈덕지게 대풀이 연습하고 있는 창백한 그녀의 얼굴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곡이었다. 네훌류도프는 마당에서 염색한 수염을 들이운 젊은 장교를 만나자 전옥보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런데 그가 바로 전옥보였다. 그는 허가증을 받아들고 그것을 훑어보더니 미결감의 입소 허가증으로 이곳의 통행을 허락해야 할지 어떨지 자기로서는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시간도 너무 늦었던 것이다. 내일 다시 와주십시오. 10시부터 일반 면회가 허가됩니다. 그땐 전옥님도 계실 겁니다. 일반 면회소에서는 물론 전옥님의 허가가 있으면 사무실에서도 면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흘류도프는 결국 이날은 면회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를 보리라는 생각에 한껏 흥분했던 네흘류도프의 머릿속엔 재판소의 일은 염두에도 없고 오직 검사와 전옥보와 한 이야기만으로 가득 찼다. 그녀를 면회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자기의 의도를 밝히고 또 그녀를 만날 생각에 형무소를 2군데나 찾아다녔던 일이 그를 잔뜩 흥분시켜 마음을 진정시키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집으로 돌아오자 네흘류도프는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일기장을 꺼내어 여기저기 읽어보고 다음과 같이 적어 넣었다. 2년 동안이나 나는 일기를 쓰지 않고 지냈다. 그리고 이런 어린애 같은 장난은 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했었다. 그런데 이것은 어린애 장난이 아니었다. 자기와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신성하고 진실된 자기와의 대화였다. 지난 2년 동안 이 자아가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내게는 이야기를 나눌 상대자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4월 28일 내가 배심원으로 나가 있던 법정에서의 전혀 뜻밖의 우연이 나를 눈뜨게 해주었다. 나는 그녀를 전에 내게서 배신당했던 바로 그 카츄샤가 수의를 입고 피고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어쩔 수 없는 오해와 나의 실책으로 유형을 선고받았다. 나는 오늘 검사를 만나보고 형무소로 그녀를 만나러 갔었다. 면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를 만나고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녀와 결혼을 해서라도 속죄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리라 맘먹었다. 주여, 제게 힘을 주십시오. 지금 나의 마음은 기쁨과 만족감에 넘쳐 있다. 37. 그날 밤 마슬로바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 위에 눈을 뜬 채로 누워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교회 하인의 딸이 지나갈 때마다 가려지는 문 쪽으로 멍청이 눈길을 보내고 빨강머리에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갖가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할린의 징역수 따위와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고 형무소의 관리라든가 서기, 하다못해 간수나 간사보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자들은 모두 그런 면에는 약하다. 다만 마르지 않도록 해야겠다. 마르면 그땐 끝장이야. 그녀는 자기를 의미 있게 바라보던 변호사며 재판장의 눈길,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또 자기 옆을 지나치던 사람들이 모두 자기에게 눈길을 쏟았던 것을 상기했다. 그리고 자기를 면회하러 와준 친구 벨다가 마슬로바가 끼따예바의 유곽에 있을 때 자기를 몹시 따르던 어느 대학생이 찾아와서 자기에 대해 이것저것 묻고는 몹시 섭섭해하더라고 한 이야기를 또다시 생각했다. 그리고 마슬로바는 빨강머리와 싸우던 일을 생각하니 그녀가 가엾어졌다. 그리고 흰빵을 하나 더 얹어준 빵집 주인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렇게 5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면서도 네흘류도프만은 기억에 떠오르지 않았다. 어렸을 시절의 일이며 처녀 시절의 일은 더욱이 네흘류도프와의 첫사랑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 추억은 마음속 깊숙한 곳에 고스란히 흔들리지 않게 간직되어 있었다.
꿈에서조차 네흘류도프를 본 적이 없었다. 오늘 법정에서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도 그녀가 네흘류도프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가 군인으로서 짧게 웃수염을 기른 데다 턱수염은 없었고 숱이 많은 짧은 고수머리였는데 지금은 어른스러운 표정에 턱수염을 기르고 그보다는 한 번도 그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가 전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고모네 집에 들르지 않고 그냥 지나쳐간 날의 그 캄캄한 어둠 속에 네흘류도프와의 지나간 날의 모든 추억을 완전히 매장해버렸던 것이다. 그날 밤까지도 그녀는 그가 꼭 자기를 찾아와 주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래서 뱃속에 있는 태아가 조금도 괴롭지 않게 느껴졌을 뿐 아니라 뱃속에서 부드럽게 때로는 갑자기 꿈틀거리며 뻗칠 때에는 놀라움과 감동을 느꼈다. 그러나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은 변해버렸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자기의 방해물로밖에 여겨지지 않게 되었다. 고모들도 네흘류도프를 기다리다 편지까지 하여 꼭 집에 들러줄 것을 바랐으나 그는 기일 내에 빼제르부르크에 가야 하기 때문에 들를 수 없다고 전보를 쳐보냈다. 이를 안 카츄샤는 정거장으로 가 그의 얼굴만이라도 한번 보리라 마음먹었다. 밤 12시에 기차가 이곳을 통과하게 돼 있었다. 카츄샤는 두 여주인이 잠들기를 기다려 참모의 딸 마시카라는 소녀와 함께 헌 신발을 신고 머리 수건을 쓰고 스커트 자락을 걷어올리고 역으로 달려갔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캄캄한 가을밤이었다. 온기 있는 굵은 빗방울이 흩뿌리다가 먹곤 했다. 들길을 걷는 발밑도 안 보일 정도였다. 숲속은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이 어두웠기 때문에 카츄샤는 잘 알고 있는 곳이었지만 그만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기차가 3분밖에 정거하지 않는 조그만 역에 도착했을 때는 그녀가 미리가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 늦어 벌써 두 번째의 벨이 울리고 난 뒤였다. 플랫폼으로 달려 올라간 카츄샤의 눈에 1등차의 창가에 앉은 그의 얼굴이 금방 눈에 띄었다. 그 창가는 다른 창간보다 유난히 불빛이 밝았다. 빌로우드를 씌운 의자에 군복 웃도리를 벗어던진 두 젊은 장교가 마주 앉아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창가의 작은 탁자 위에는 녹아 흐르는 굵은 촛불이 몇 개 타고 있었다. 그는 몸에 꽉 끼는 승마 바지에 흰 루바시카를 걸치고 안락 의자의 손잡이에 걸터 앉아 의자 등받이에 기대고는 웃고 있었다. 그의 모습을 알아본 카츄샤는 굽은 손으로 창문을 급히 두드렸다. 그러나 바로 그때 세 번째 벨이 울리고 기차는 덜커덕하고 한 번 뒤로 물러서더니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뒤이어 매달린 각 차량들이 덜컹 소리를 내며 앞으로 당겨져서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카드놀이를 하고 있던 한 장교가 한 손에 카드를 쥔 채 일어서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는 창문을 한 번 더 두드리고 얼굴을 유리에 가까이 댔다. 이때 그녀가 서 있는 앞의 차량도 덜컹하면서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문을 들여다보면서 기차를 따라 나란히 뛰기 시작했다. 장교는 창문을 열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그러자 네흘류도프가 일어나서 그를 밀어내고 창문을 열려고 했다. 기차의 속도는 점차 빨라져서 그녀는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힘껏 달렸다. 기차는 더욱더 속력을 빨리 했다. 겨우 창문이 열렸다. 그러나 그 순간 차장이 그녀를 떠밀어내고 트랩에 올라섰다. 카츄샤는 조금 처졌으나 그래도 계속 플랫폼의 젖은 의자 위를 달렸다. 마침내 플랫폼이 끝났다. 카츄샤는 넘어지지 않도록 애쓰면서 층계를 뛰어 내달렸다. 그렇게 그녀는 계속 달렸으나 1등 객차는 벌써 저 앞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 곁으로 2등차가 달려 지나가고 이어 한층 속도를 더한 3등차가 달려 스쳐갔다. 그래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신호등을 단 마지막 차량이 지나갔을 때 그녀는 울타리를 넘어 급수 탱크 앞에 와 있는 것을 깨달았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대어 머리수건이 벗겨지고 스커트 자락이 다리에 휘감겼다. 그래도 그녀는 다름질쳤다. 미하일로브나 아줌마 하고 그녀의 뒤를 겨우 뒤쫓아오던 소녀가 외쳤다. 머리수건이 어디로 떨어졌어요. 카츄샤는 달리는 걸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와락 소녀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이는 밝은 1등차의 빌로도 안락 의자에 앉아 농담을 하며 친구와 술잔을 나누고 있는데 나는 이런 어둠 속 진창에서 거센 바람을 맞으며 서서 울고 있다니. 그녀는 이렇게 생각하자 걸음을 멈추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뒤로 젖히고 소녀에게 매달려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아, 가버렸어. 그녀는 울부짖었다. 소녀는 깜짝 놀라 젖은 옷 위로 그녀를 껴안았다. 아줌마, 그만 집으로 가요. 하고 소녀가 말했다. 이번에 기차가 오면 그 속으로 뛰어들겠어. 그러면 모든 건 끝나는 거야. 카츄샤는 소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이런 생각만을 하며 걸어갔다. 그녀는 그러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흥분된 마음이 가라앉은 뒤에 을에 있는 일이지만 뱃속의 아이가 갑자기 꿈틀 움직이더니 발을 쭉 펴고 헤엄이라도 치는 듯 무언지 가느다랗고 부드러운 뾰족한 것으로 콕콕 찌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바로 1분 전까지만 해도 도저히 살아갈 가망이 없다고 생각될 만큼 그녀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 그이에 대한 증오도 죽어서라도 그이에 대해 복수해 주려고 하던 생각도 단번에 멀리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어서자 옷매무시를 다듬고 머릿수건을 다시 뒤집어 쓰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완전히 피로에 지치고 비에 젖고 흙투성이가 되어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부터 그녀의 마음속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그녀는 지금의 처지가 돼버렸다. 그 무서운 밤 이후 그녀는 신도 선도 믿지 않게 되었다. 그때까지 그녀 자신 신을 믿고 있었고 세상 사람들 또한 신을 믿고 있다고 여겼으나 그날 밤 이후 그녀는 세상 사람 누구도 선 따윈 믿지 않으며 또한 신이나 계율에 대해 말해지고 있는 것은 단지 남을 속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랑받고 또 그녀도 사랑했던 네훌류도프가 자기를 농락해버리고 떠나갔다. 그는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남자였다. 다른 그 밖의 사람은 모두 그만 못했다. 그 후 그녀에게 부딪힌 일들이 그것을 말해주었다. 신앙심 깊은 그의 고모인 노부인까지 그녀가 전처럼 일을 잘 할 수 없게 되자 그녀를 쫓아내버렸다. 그녀가 만난 사람 중 그녀들은 그녀를 자기네의 돈벌이에 이용하려 했고 남자들은 늙은 경찰서장을 비롯하여 형무소 간수에 이르기까지 그녀를 단지 쾌락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았다. 정말 그런 쾌락뿐이었다. 이러한 생각을 그녀에게 더욱 확신시켜 준 것은 그녀가 방종한 생활을 하게 된 지 2년 후에 만난 어느 늙은 작가였다. 그는 이것을 시이며 미라고 불렀다. 모든 행복을 함유하고 있다고 그녀에게 주저없이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단지 자기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고 있으므로 신이나 선에 관한 말은 모두 기만이었다. 어째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나쁜 짓을 하고 괴롭히도록 되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쏟기도 하나 그런 일은 아예 생각지 않기로 결심했다. 쓸쓸해지면 담배를 피운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아니면 남자와 사귀는 것이 기분을 풀어주는 데는 제일이었다. 그러는 동안에 모든 것은 지나가 버렸다. 38. 이튿날은 일요일이었다. 그러나 평상시와 다름없이 새벽 5시가 되자 여자 감방의 복도로 기상을 알리는 호각 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려 퍼졌다. 벌써 잠이 깨어 눈을 뜨고 있던 꼬라블료바가 마슬로바를 흔들어 깨웠다. 난 유형수야. 눈을 비비며 일어나 새벽녘을 맞을 때마다 악취가 물씬 풍기는 공기를 들이마시며 마슬로바는 공포의 감정으로 생각했다. 다시 잠이 들어 무의식의 세계로 도망치고 싶었으나 이미 몸에 달라붙은 공포가 그녀에게서 졸음을 쫓아냈다. 그녀는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켜 웅크리고 앉아서 주변을 돌아보았다. 아이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으나 여자들은 모두 일어나 있었다. 눈이 불룩 튀어나온 밀주장수는 아이들이 깨지 않도록 살며시 침대 밑에서 옷을 빼내고 있었다. 폭동죄로 기소된 여자는 페치카 옆에서 기저귀 대신으로 쓰고 있는 다 낡아빠진 헝겊 조각을 펼치고 있었고 그녀의 아이는 같이 몸을 흔들며 달래고 있는 페도시아의 품 안에서 시끄럽게 울어대고 있었다.
결핵을 앓고 있는 여자는 가슴을 움켜쥐고 얼굴을 새빨갛게 상기시키며 기침을 연방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간간히 고통스러운 듯이 외치며 한숨을 몰아쉬었다. 빨강머리도 눈을 뜨고 다리를 꼬부리고 침대 위에 똑바로 누운 채 어젯밤의 꿈 이야기를 큰 소리로 재미있게 하고 있었다. 방화범 노파는 또다시 성상 앞에 서서 다른 날과 같이 똑같은 말을 되풀이 중얼거리며 송호를 굽고 고개를 숙여 절을 했다. 교회 하인의 딸은 꼼짝도 않고 침대에 걸터 앉아서 아직 잠이 덜 깬 흐릿한 눈으로 앞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멋쟁이는 기름을 발라 번들거리는 뻣뻣한 검은 머리를 손가락으로 틀어 올리고 있었다. 복도에서 무거운 제수알을 끄는 소리가 들리고 이윽고 자물쇠를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웃옷의 발목 훨씬 위까지 올라간 짧은 회색 바지를 입은 분녀 청소부인 제수 2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얼굴을 찌푸리고서 악취가 풍기는 변기를 멜대로 어깨에 둘러매고 감방을 나갔다. 여제수들은 세수를 하러 수도꼭지가 있는 데로 몰려나갔다. 여기에서 빨강머리는 또 옆방에서 나온 여제수와 싸움을 벌였다. 또다시 욕설과 고함과 울부짖음이 시작되었다. 독방에 처박히려고 그래 하고 간수가 소리 지르며 빨강머리에 드러난 살진 등어리를 찰싹 후려갈겼다. 그 소리는 온 복도에 울려 퍼졌다. 이 이상 떠들면 가만 안 두겠어. 영감, 이건 너무한데요. 하고 빨강머리는 그의 손찌검을 애무로 받아들이면서 말했다. 자, 빨리 예배 볼 준비를 해. 마슬로바가 아직 머리를 다 빗기도 전에 간수장이 아랫사람들과 함께 들어왔다. 저모, 간수가 외쳤다. 다른 방에서도 여제수들이 나왔다. 그들은 모두 복도에 두 줄로 늘어서서 뒷줄에 선 여제수들은 자기 앞줄의 여제수의 어깨에 두 손을 얹고 점호를 받았다. 점호가 끝나자 여간수가 와서 여제수들을 교회로 데리고 갔다. 마슬로바와 페도시아도 모든 감방에서 나온 100명이 넘는 여제수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모두들 흰 쇼울에 흰 재킷에 흰 스커트를 입고 있었으나 그 중에는 무늬 있는 옷을 멋대로 입은 여제수도 간혹 눈에 띄었다. 그녀들은 남편을 따라 유형지로 갈 아이 있는 부인들이었다. 형무소의 계단 전부가 이들의 행렬로 가득 찼다. 뒷굽 없는 제수와의 가벼운 발소리, 말소리에 섞여서 웃음소리도 이따금 들렸다. 층계참에서 마슬로바는 자기의 적 보치코바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페도시아에게 알려주었다. 계단을 다 내려가자 모두들 입을 다물고 저마다 성호를 그으며 절을 한 뒤 양쪽으로 활짝 열려진 금빛으로 빛나는 교회의 문 안으로 들어갔다. 여제수들의 자리는 오른쪽이었으므로 그녀들은 한쪽에서 서로 밀치면서 자리에 들어가 앉았다. 여제수들의 뒤를 이어 회색 수의를 입은 남자 제수들, 이송될 자, 유형 선고를 받은 자, 복역 중인 자들이 몰려 들어왔다. 그들은 요란스럽게 기침을 하면서 교회당 안의 가운데와 왼쪽에 빈틈없이 늘어섰다. 2층 성가대 자리에는 먼저 도착한 그들의 무리가 벌써 자리 잡고 있었다. 한쪽에는 마치 자기들의 존재를 알리기라도 하는 양 머리를 반만 깎은 죄수들이 새소리를 쩡그렁 울리면서 또 다른 한쪽에는 머리를 깎이지 않고 쇠고랑도 채우지 않은 미결수들이 서 있었다. 이 형무소 안의 교회는 어느 부유한 상인이 수만 루블리를 희사해 신축된 건물로서 화려한 색채의 금빛으로 전체가 빛났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코를 훌쩍거리는 소리, 기침소리, 어린애들의 보채는 울음소리, 그리고 이따금 철그럭거리며 울리는 새소리만이 들렸다. 이윽고 중앙에 서 있던 제수들이 서로 몸을 밀치면서 가운데에 통로를 만들었다. 그러자 그 통로로 전옥이 걸어 들어와서 제수들의 맨 앞줄 가운데 자리로 가 섰다. 39. 예배가 시작되었다. 예배식은 거추장스럽고 야릇해 보이는 금빛 버비를 걸친 사제가 여러 성자들의 이름과 기도문을 외면서 빵을 잘게 조각내 접시 위에 늘어놓고 그것을 다시 포도주 잔 속에 넣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동안 보좌 신부는 자기도 잘 이해하지 못할 슬라브어로 된 기도문을 계속 외면서 죄수들로 이루어진 성가대가 부르는 노랫소리와 번갈아가며 계속 낭송을 했다.
그러나 그의 낭송은 속도가 너무도 빨라 무슨 말인지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으나 대략 황제와 그의 일가의 행복을 축원하는 것 같았다. 이 내용의 기도문은 다른 기도문과 함께 때로는 특별히 따로 여러 번 되풀이되었고 그때마다 모두들 무릎을 꿇었다. 이 밖에도 사도행전 중에 몇 구절을 보좌 신부가 낭독했으나 목소리가 너무 긴장되어 있었던지라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사제는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중에 1절을 낭독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어 하느님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기 전에 우선 막달라 마리아에게 모습을 나타내시어 그녀의 몸에서 7 악령을 내쫓은 뒤에 11명의 제자들에게로 가 온 천지 만물에 복음을 전하도록 말씀하시고 동시에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악령을 쫓아내 병자에게 손을 대기만 해도 완쾌되게 되고 새로운 말로써 얘기를 하게 하며 뱀을 지고 그 독을 마신다 해도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었다. 이 예배식의 본질은 사제가 잘게 잘라 포도주에 적신 빵 조각이 일정한 의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하는 점에 있는 것이다. 일정한 의식이란 사제가 입고 있는 거추장스러운 금빛 버비의 양 소매자락을 높이 축혀 올리고 잠시 그대로 있다가 무릎을 꿇고 제단 위에 놓여있는 물건들에 입을 맞추는 것이었다. 그 동작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사제가 두 손으로 하얀 냅킨을 펴서 접시와 금잔 위에서 익숙하게 일정한 속도로 흔들어대는 것이었다. 바로 이때의 빵과 포도주가 하느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예배의식 가운데 가장 엄숙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지없이 거룩하시고 정결하시며 다복하신 성모 마리아를 위해서 하고 사제는 휘장 뒤로 가서 커다란 소리로 외치면 성가대가 그 말을 받아 엄숙하게 처녀성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동정녀 마리아를 찬미하고 마리아야말로 케루빔 신부보다 더 큰 명예와 세라핌 천사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을 만하다고 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른다. 이 노래가 끝나면 성찬의 기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사제는 접시에서 흰 냅킨을 걷어치우고 빵 조각을 넷으로 갈라서 먼저 포도주에 적신 뒤 자기 입속에 넣었다. 이로써 하느님의 살을 한 조각 먹고 하나님의 피를 한 모금 마셨다는 뜻이었다. 이 의식이 끝나고 나자 사제는 휘장을 걷고 가운데의 문을 열어 금잔을 두 손에 받치고 그 문에서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와 잔 속에 든 하느님의 피와 살을 나눠받고 싶은 사람은 나오라고 했다. 몇몇 아이들이 부름에 따라 희망자로 나섰다. 사제는 우선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물은 뒤에 잔 속에 수저를 조심스럽게 놓고 빵 조각을 꺼내 일일이 아이들의 입에 가져다 넣어주었다. 그러자 옆에 보좌 신부가 서서 아이들의 입을 닦아주면서 아이들이 하느님의 피와 살을 먹었다고 하는 내용의 노래를 불렀다. 그것을 끝내자 사제는 다시 잔을 휘장 뒤로 가지고 가서 잔에 남아있는 하느님의 피를 마저 마시고 하느님의 살도 먹은 다음 콧수염을 핥고 입과 잔을 말끔히 훔쳐내고는 매우 흐뭇한 듯한 표정으로 송아지 가죽 장화에 뒷축을 올리면서 휘장 뒤에서 성큼 걸어 나왔다. 이것으로 기독교의 중요한 예배의식은 끝났다. 그러나 사제는 여기 불행한 제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매일 보통 예배의식 외에 특별한 의식을 덧붙이고 있었다. 사제는 이 특별한 의식에 따라서 지금 자신이 방금 먹은 하느님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금박제의 성상과 12자루의 촛불 앞에 서서 노래도 설교도 아닌 이상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비하신 예수님, 사도의 영광이시며 순교자의 칭송이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구원이시며 그지없이 아름다우신 예수여, 당신을 그리며 찾는 자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을 낳으신 자와 당신의 거룩하신 모든 예언자들의 기도에 의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여,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여. 여기서 사제는 잠시 말을 끊고 성호를 그은 뒤 머리를 깊이 숙여 절을 했다. 모두들 따라서 했다. 전옥도 제수들도 간수들도 모두 절을 했다.
2층에서 달그닥거리는 쇠사슬 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천사의 창조자이시고 힘의 구현자이신 주여 하고 사제는 말을 계속했다. 기적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천사 중에서 가장 어른이신 예수여, 자비하시고 주교들의 숭앙의 대상인 예수여, 모든 땅 위에 군림하신 영의 높은 예수여, 모든 예언자들의 구현이신 예수여, 모든 순교자들의 마음의 기둥이신 예수여, 부드럽고 온화하신 수도자들의 기쁨이신 예수여, 사제들의 기쁨인 자비심 많은 예수여, 수도자들의 계율이신 인자하신 예수여, 성자들의 기쁨이신 거룩하신 예수여, 동정자들의 수호신이신 더없이 정결하신 예수여, 죄인들의 구원자이신 영원한 예수여,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사제는 예수라고 하는 말을 되풀이할 때마다 말소리를 높여서 나중에는 거의 외치는 듯한 소리를 내면서 겨우 기도를 끝냈다. 그는 한쪽 손으로 빌로우드 안감을 댄 버비를 붙잡고 한쪽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성가대는 사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한 말을 노래로 부르기 시작했다.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제수들은 반쯤 깎인 머리를 흔들고 발에 찬 쇠고랑을 울리면서 엎드리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면서 절했다. 이렇게 하여 예배는 오랫동안 끝나지 않았다. 처음에 성가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찬송가를 부른 다음 할렐루야라는 말로 끝나는 새로운 찬송가를 다시 불렀다. 제수들은 성호를 긋고 절을 하고 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찬송가가 하나 끝날 때마다 절을 했으나 나중엔 한 번씩 걸러서 하더니 마침내 2번씩 걸러서 절을 했다. 그리하여 찬송가가 모두 끝나고 나자 그들은 저마다 기뻐했다. 사제도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고 기도서를 덮고는 휘장 뒤로 물러섰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식만 끝나면 되었다. 사제가 큰 제단에서 끝에 7본 메달이 달린 큰 금십자가를 들고 교회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제일 먼저 전옥이 앞으로 나가 십자가에 입을 맞추고 뒤이어 간수들이 입을 맞췄다. 그 다음 제수들이 서로 밀치면서 앞으로 나가 십자가에 입을 댔다. 사제는 전옥과 이야기하느라고 곁에 온 제수들의 입에 십자가와 자기의 손을 함께 불쑥 내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죄수의 코에다가 내밀기도 했다. 제수들은 십자가와 사제의 손에 입 맞추려고 애썼다. 이렇게 해서 길 잃은 어린 양들을 위로하고 훈계하기 위해서 베풀어진 예배의식은 드디어 끝이 났다.